23살 여성 군주가 즉위하자마자 전 유럽이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단 2달 만에 프로이센이 선전포고도 없이 국경을 넘었고, 프랑스와 바이에르는 여자는 왕이 될 수 없다며 왕위를 빼앗으려 했죠. 4번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나라가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마리아 테레지아. 하지만 이 젊은 여제는 200년간 반항하던 헝가리 귀족들을 단 하루 만에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고, 겨울에는 절대 전쟁이 없다는 상식을 깨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유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740년 10월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6세가 55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어요. 문제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에는 살리카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거였죠. 카를 6세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온 힘을 다해 외교 작업을 했어요. 자기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국사조칙이라는 걸 발표하고 유럽 각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수백 년간 다른 왕가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혈통이 엄청나게 얽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럽 곳곳에 나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던 겁니다. 카를 6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강력한 황제였으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가 죽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바이에른의 카를 알브레히트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5대 조상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다는 이유로 내가 진짜 적통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23살짜리 여자가 무슨 통치 능력이 있겠냐며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프랑스가 가세했어요. 당시 프랑스 왕 루이 15세도 합스부르크 혈통이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합스부르크의 라이벌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카를 알브레히트를 허수아비로 세워서 유럽 패권을 잡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군사행동에 나선 건 프로이센이었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우리가 흔히 프리드리 대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 말이죠. 많은 사람이 프리드리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군대를 싫어하고 음악과 예술만 즐기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즉위하자마자 놀라운 속도로 전쟁을 준비했어요. 1740년 11월 선전포고도 없이 슐레지엔 지방으로 군대를 진격시켰습니다. 슐레지엔은 철광석과 주석, 납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인구도 프로이센의 거의 2배나 됐어요. 프리드리히는 이 땅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명분도 있었죠. 1573년 브리크 조약에 따라 슐레지엔 일부가 자기네 가문 소유라는 거였어요. 물론 거의 200년 전 일이긴 했지만요. 더 기가 막힌 건 프리드리히가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제안한 내용이었어요. 슐레지엔 공국 4개를 나한테 주면 매년 500면 리브르를 오스트리아에 주겠다. 우리 군대로 너희 나라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희 남편을 황제로 만들어주겠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제안 같지만 사실은 여자는 안 되니까 남편한테 맡겨라는 모욕적인 말이었죠. 당연히 마리아 테레지아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프리드리히는 답변도 기다리지 않고 진격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의 군대 동원 속도는 유럽에서 가장 빨랐어요. 프리드리히의 아버지가 평생 군대만 키운 덕분이었죠. 베를린의 프랑스 대사조차 프로이센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측근들에게도 전쟁 계획을 거의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보 누설을 막기 위해서였죠. 프리드리히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겨울에 전격적으로 침공해서 슐레지엔의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요새만 확보하면 오스트리아는 반격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2월에 침공을 시작해서 6주 만에 슐레지엔을 거의 다 점령했어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말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겨울에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차가 다닐 수 없고 보급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그 상식을 깨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 내부에서도 회의가 있었어요. 프로이센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론은 겨울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었죠. 완전히 빗나간 예측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요새 몇 개를 포위만 하고 지나쳐버렸어요. 포위 공격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요 도시만 점령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전격전 전략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월 3일 프로이센군은 브로츠와프를 점령했어요. 시민들은 오히려 프리드리히를 환영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신교 지역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는 가톨릭 국가였으니 종교적으로 프로이센과 더 가까웠던 거죠. 프리드리히는 무혈 입성에 성공했고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3살의 나이에 네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부를 단합시키는 거였어요. 합스부르크 제국은 원래 수십 개의 연방으로 쪼개진 나라였거든요.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구조였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특히 헝가리에 집중했어요. 헝가리는 200년 넘게 오스트리아에 저항하던 지역이었고 마자르족이라는 독특한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기병대는 유럽 최강이었어요. 몽골의 기병 전술을 습득한 이들은 어떤 전투에서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존재였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 귀족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어로 연설했어요.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를 구사했던 그녀는 헝가리 귀족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저는 군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23살짜리가 한 말이에요. 게다가 헝가리 귀족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했죠. 같이 식사하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헝가리 귀족들은 감동했어요. 200년간 오스트리아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칼을 뽑아들고 우리 목숨으로 여왕을 지키겠다고 외쳤죠. 한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200년간 싸우던 나라를 하루 만에 동맹으로 만든 정치력,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내부를 단합시킨 마리아 테레지아는 즉시 반격에 나섰어요. 육군 원수 나이펜베르크에게 2만 명을 주고 슐레지엔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겨울인데다가 프로이센군은 이미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요새를 구축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나이펜베르크는 기발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프로이센군이 예상한 길로 가지 않고 모라비아 산맥을 넘어서 프로이센군의 측면을 스쳐 지나가며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겨울에 산을 넘는 건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 대담한 기동 덕분에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보다 먼저 나이세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본토와의 연락이 끊어졌고 프리드리히는 전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1741년 4월 10일 몰비츠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는 프리드리히에게도 유럽 전체에도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자신만만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훈련시킨 군대였고 자신도 군사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전투 당일 아침 눈발이 날렸어요. 시야가 1km도 안 될 정도로 악천후였죠. 프로이센군은 이 눈보라 덕분에 오스트리아군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프리드리히는 교과서대로 전열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적군 코앞에서 2만 명의 병력을 재배치하는데 무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게다가 계산 실수까지 해서 우익 부대가 전투에 제대로 참가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하 장군 슈베린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프리드리히는 무시했어요. 내 계산이 틀릴 리 없다. 실전 경험이 없는 초보 지휘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한편 오스트리아군 지휘관 나이펜베르크는 평범한 장군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노련함을 발휘했습니다. 나이펜베르크는 창문으로 프로이센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훈련인가? 하지만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부대를 재편성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포진을 완료할 때쯤 오스트리아군도 전투 준비를 마쳤죠. 전투가 시작되자 오스트리아군의 기병 5,000기가 프로이센 기병대를 완전히 격파했어요. 프로이센의 측면이 뚫려버렸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당황했어요.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령을 보내야 하는데 전령이 부족했고 명령을 전달하려 해도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무전기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프리드리히는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지만 군대는 통제되지 않았죠. 이때 슈베린이 결단을 내렸어요. 왕께서는 전장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프리드리히를 전장에서 빼낸 겁니다. 많은 역사가가 이걸 두고 논쟁을 벌여요. 프리드리히가 겁먹어서 도망간 건지 슈베린이 의도적으로 지휘권을 넘겨받으려 한 건지 말이죠. 아마도 슈베린은 프리드리히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상황을 수습하려 했던 것 같아요. 프리드리히가 퇴각할 때도 아슬아슬했어요.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가다가 헝가리 경기병대와 마주쳤거든요. 헝가리 기병들은 약탈에 눈이 멀어서 프리드리히의 말 안장과 물건만 빼앗고 지나갔어요. 총탄도 옆으로 스쳐 지나갔고요. 정말 구사일생이었습니다. 한편 슈베린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어요. 오스트리아 기병이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지만 체력이 떨어진 걸 눈치챈 겁니다. 지금이 반격 시기다. 슈베린은 부대를 정비하고 역습에 나섰어요. 여기서 프로이센 보병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프로이센 보병은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1분에 4발에서 5발까지 총을 쏠 수 있었어요. 오스트리아 보병은 1분에 2발도 쏘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프로이센군은 사격을 퍼포먼스처럼 했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일제히 발사하는 거죠. 마치 네온사인처럼 불빛이 쫙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전투는 시각적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연기와 소리로 가득한 전장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보면 공포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저 정도로 훈련된 군대와 싸워야 하나? 실제로는 25m 거리에서도 명중률이 10분의 1도 안 됐지만 중요한 건 기세였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군은 무너졌어요. 기병 지휘관이 전사하면서 통제가 안 됐고 보병은 애초에 질이 떨어졌거든요. 프로이센군이 승리했지만 사상자는 꽤 많았어요. 프로이센군 전사자 약 3,900명, 오스트리아군은 전사자 2,000명에 포로 6,000명이었습니다. 포로가 많았던 건 오스트리아 보병이 도망치다가 잡혔기 때문이에요. 몰비츠 전투 이후 프리드리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수는 인정하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지켰습니다. 다음 전투부터 프리드리히는 놀라운 전술가로 변신했고 나중에는 나폴레옹도 존경하는 군사 천재가 됐죠. 단 한 번의 실전으로 배운 겁니다. 몰비츠 승리로 프로이센은 슐레지엔을 완전히 합병했어요. 영토와 인구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헝가리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유럽 각국과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전쟁은 더 큰 규모로 확대될 참이었어요.